부산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다. 남천동의 거리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바람은 짭조름한 바다 냄새를 실어나르며 도시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날 한아름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혼인신고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정우석과 결혼식을 올리는 날을 맞이한 것이다. 아름은 부산 출신의 30세 패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다. 일에 대한 열정이 강했고 무엇보다 스스로 서 있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서울에서 내려온 신랑 정우석은 반대로 차분하고 느릿하며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아름이 그에게 반한 이유도 바로 그 따뜻함이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랑가 부모님이 참석했고 몇몇 지인들이 작은 예식장을 채웠다.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아름은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드디어 내 인생도 새로운 계단을 오르는구나. 나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예식이 끝난 후 하객들이 빠져나가자 우석은 아름의 손을 꽉 잡았다. 고생 많았어, 아름아. 이제 진짜 우리의 시작이네. 아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잘 살아보자. 나 조금 긴장된다. 우석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걱정 마. 우리 엄마도 정 많으시고 너 분명 좋아하실 거라. 그러나 아름은 그 말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결혼을 앞두고 만난 시어머니 윤혜숙은 첫인상부터 강렬했다. 너무 야리지도 않았고 너무 당당하지도 않았지만 눈빛은 왠지 모르게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처음 만난 날 이렇게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쉽게 생각하더라.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너도 그걸 잘 알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말 뒤에 감춰진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름은 예의상 웃으며 대답했었다.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의 신혼여행 같은 며칠이 지나고 아름은 자연스럽게 서울로 올라가 우석의 집에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집이 우석과 시어머니가 함께 사는 곳이라는 사실이었다. 서울 강서의 오래된 단독주택. 집 앞마당에는 작은 장독대가 있었고 현관문은 벌써 몇십 년은 된 듯 삐걱거렸다. 아름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말없이 쳐다보다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엔 저 upstairs. 이 집에서 지낼 동안 규칙은 내가 알려줄게. 규칙이라는 단어에 아름은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버렸다. 네, 어머니. 저도 최대한 잘 적응할게요. 그날 밤 아름은 처음으로 결혼이 단순한 사랑의 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의 진입임을 실감했다. 방은 깔끔했지만 냉기가 돌았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과의 생활.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다. 그래, 처음이라 그래. 금방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결혼 첫날부터 어색함은 계속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아름이 부엌에 내려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재래식 된장찌개를 끓이며 말했다. 새댁은 원래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돕는 거야. 부산에서는 몰랐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래. 아름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을 숨기며 말했다. 네, 앞으로 더 일찍 일어날게요. 그런데 혹시 제가 도울 일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냄비 뚜껑을 덮으며 말했다. 아직은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고 배워. 그 말투에는 친절함도 따뜻함도 없었다. 마치 평가받는 기분. 마치 새로 들어온 직원처럼. 우석은 뒤늦게 방에서 나와 상황을 보았지만 그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엄마, 아름도 방금 일어난 거잖아요. 첫날인데 너무 그러지 마. 그러자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첫날부터 버릇들여라지. 너는 너대로 하고. 아름은 억지로 웃어버렸다. 괜찮아, 우석아. 나도 배우면 되지. 하지만 속은 허전했고 공기가 따갑게 느껴졌다. 직장 출근 첫날에도 기묘한 일이 이어졌다. 아름이 외출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물었다. 퇴근은 몇시야? 회사에서 행사라도 있으면 늦을 수도 있고 최대한 맞추려고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용하지만 단단히 말했다.
저녁은 꼭 챙겨야 하니까 알림은 미리 해. 며느리가 집안 일정 흐트러뜨리는 건 좋지 않으니까. 아름은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다. 내 삶은 어디로 갔지? 결혼은 분명 두 사람이 만드는 가정이라 했는데 나는 갑자기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밤이 깊었을 때 우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좀 보수적이야.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우리 엄마가 너 좋아하시는 거 알아. 아름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 나도 노력해볼게. 하지만 속으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결혼한 지 며칠 만에 그녀는 이미 알았다. 자신이 들어온 이 집에서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머지않아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졌지만 아름은 점점 더 자신이 이 집에서 손님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받는 듯했고 시어머니 윤예숙의 말투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매주 월요일 아침 아름은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려고 집 앞에 나갔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가오며 말했다. 분리수거는 내가 매주 해. 새댁은 아직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괜히 건들지 말고. 아름은 당황했지만 그저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무언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집안일도, 요리도, 심지어는 장을 보러 가는 일까지 시어머니가 모두 관장했고 아름은 말없이 그 흐름을 따라야만 했다. 더 답답한 건 정우석이었다. 그는 여전히 회사 일에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의 긴장감을 외면했고 아름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해 말을 꺼낼 때마다 애써 웃으며 넘겼다. 엄마 원래 좀 그러셔. 나 때도 그랬어. 근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근데 우석아, 나는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너의 아내야. 내가 이렇게 불편해하는데. 알아, 나도 미안해. 조금만 참자. 엄마도 너 좋아하셔. 그 말은 늘 똑같았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하지만 아름은 알 수 있었다. 이 조금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아름이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뭐지야 지금이. 죄송해요 어머니. 회의가 늦게 끝나서요. 미리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회사가 그렇게 중요하면 며느리 역할은 누가 해? 저녁은 누가 챙기고? 너는 지금 우리 집사람이잖아. 직장보다 이 집이 먼저 아니야. 아름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정우석이 방에서 나와 상황을 보았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날 밤 아름은 처음으로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집이라는 공간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나는 이토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며칠 뒤 주말 아침이었다. 아름은 평소처럼 늦잠을 자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새댁, 아직도 자고 있어. 주말이라고 주부가 누워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일 다 하고 시장까지 다녀오셨다. 아름은 황급히 일어나 주방으로 내려갔다. 아침밥을 이미 준비해놓은 시어머니는 말없이 쌀쌀한 눈빛으로 아름을 바라봤다. 아름은 그날 시어머니와 함께 전통시장을 가게 되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뒤따르던 아름에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조언을 가장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 고등어는 부산에서는 쳐다보지도 않겠지. 서울 물가는 몰라서 그렇지. 이건 싸게 잘 나온 거야. 어머니, 저는 그냥 좀 더 싱싱한 걸 보고 싶어서. 이래서 요즘 애들은 안 돼. 고르고 고르다 보면 기회 다 놓치는 거야. 아름은 그저 웃는 얼굴로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깊은 피로감과 분노가 쌓여갔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아름은 말없이 반찬을 입에 넣었다. 시어머니는 우석에게 말했다. 너는 일주일에 한 번은 어머니한테 용돈도 못 드리나. 내 아버지 살아 계셨으면 이런 꼴 안 봤다. 정우석은 민망한 듯 아름을 힐끔 보았다.
이번 달 좀 빠듯해서 다음 달에 드릴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아름이는 월급이 있게 될 텐데 그 집안은 부동산도 많다더라. 내가 너무 혼자 부담하는 거 아니나? 그 말에 아름은 젓가락을 멈추었다. 단순한 말 같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느껴졌다. 그날 밤 정우석과 단둘이 남은 자리에서 아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석아, 어머니 말 혹시 나한테 뭐 기대하시는 거야? 아니야. 그냥 그런 말투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마. 난 지금 이 집에서 나 혼자만 노력하는 것 같아. 가족이라는 게 나 혼자 맞춰야 하는 거야. 아름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엄마도 너한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 순간 아름은 깨달았다. 남편은 중립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해피를 선택하고 있었다. 그의 무심한 태도가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은 여전히 따뜻했고 거리에는 여전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차가운 겨울처럼 얼어붙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어렴풋이 느꼈다. 이 결혼은 단지 시어머니와의 싸움이 아닌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결혼 후 2달이 지나면서 아름은 집안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정우석 역시 퇴근 후 말수가 줄어들었다. 무언가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저녁 현관문을 세게 닫는 소리에 아름은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다. 젊은 남자가 거칠게 들어서며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걸어갔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정우석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헌우야, 좀 조용히 들어오지 그래. 형, 나 진짜 미치겠어. 이번에도 또 말아먹었어. 그제야 아름은 알게 되었다. 이 남자는 시누이도 친척도 아닌 시어머니의 둘째 아들 정연우였다. 해외에서 공부 중인 줄 알았던 그가 사실은 집에 머물며 계속해서 투자로 돈을 잃고 있다는 눈치였다. 시어머니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헌우야, 이번에는 얼마나 잃은 거야? 1이? 아니, 90 정도 되는 것 같아. 90만 원이야. 아니, 9천이야.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1,000만 원도 아닌 내게로 말하면 거의 9천만 원. 아름은 숨을 들이쉬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미쳤어. 그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써. 엄마가 말했잖아. 이번에는 진짜 기회라고. 코인 올라간다고. 나도 한 번은 잘 되고 싶었어. 정우석이 소리쳤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일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잖아. 얘 그렇게 엄마 말을 그대로 믿어. 그 말에 아름은 순간 시선을 돌렸다. 엄마 말을 그대로 믿어. 그렇다면 시어머니도 이 일에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내가 기회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큰돈 투자는 하지 말랬잖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거야. 엄마가 말한 대로 해서 망한 거잖아. 나 이제 정말 끝났어. 그날 밤늦도록 시어머니와 두 아들은 문을 닫고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아름은 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돈을 구해야 해. 현우를 이렇게 둘 수는 없어. 엄마, 나도 대출 한도가 거의 없다고. 내 연봉이면 조금만 더 해볼 수 있잖아. 엄마가 부탁할게. 현우는 내 동생이야. 아름도 월급이 있으니까 둘이서 힘을 합치면. 그 말에 아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에게 이미 부담을 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상냥한 목소리로 아름에게 말을 걸었다. 아름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아름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고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가 조금 힘든 일을 겪고 있어. 내가 이미 봤겠지만 아이가 아직 철이 없어. 그런데 이번에는 좀 큰 문제가 생겼어. 네, 어머니,
우리 가족 일이니까 내가 너무 충격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너도 이제 이 집 식구잖아. 그 말은 전형적인 책임을 함께 지라는 신호였다. 어머니, 혹시 제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부탁이라기보단 가족으로서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해. 4명의 월급이 합쳐지면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금방 해결될 거야. 너도 가정의 한 구성원이니까 도와주면 좋잖아. 아름은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책임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강하게 굳어졌다. 뭐라고 했니? 현우 씨의 문제는 제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저는 제 삶도 지켜야 해요.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참 많이 바뀌었구나. 결혼 전에는 그렇게 예의 있고 다정하더니 우리 집안이 어려울 때 도와줄 마음도 없고. 그 사이 정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름아, 일단 내가 말할게.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도와줘. 이번만 넘기면 우리가 다시 정리할 수 있어. 아름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간절해 보였지만 어디에도 책임감은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을 그녀에게 떠넘기려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아름은 혼자 방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이 결혼한 건 가족이 되기 위해서였지 누군가의 금융 문제를 떠안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모든 문제가 결국 며느리에게 흘러오고 있었다. 잠시 후 현우의 방에서 전화통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공포에 떨며 말하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형수님이 곧 정리해 주실 거예요. 돈 나올 거예요. 진짜로요. 형수님이요. 아름은 문 앞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다. 이 집은 그녀를 해결사로 보고 있었고 그녀의 삶을 당연하게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아름의 인내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정연우의 빚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어두운 구덩이처럼 커져갔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아름은 매일 밤잠을 설쳤다. 그녀는 자신이 이 문제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지만 가족들은 그녀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름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에는 스팸 전화겠거니 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같은 번호로 계속 반복해서 걸려오자 결국 전화를 받았다. 한아름 씨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러싱금융센터입니다. 이번 달 대출 상환권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름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대출이요?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름 씨 명의로 지난달에 7천만 원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 납부가 안 되어 안내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름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억누르며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하지만 그 대출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런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직원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면 가까운 지점에 오셔서 서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서명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날 퇴근 후 아름은 손이 떨리는 상태로 은행을 찾았다. 직원은 몇 장의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펼쳐놓았다. 그곳에는 분명히 한아름이라는 이름과 함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서명이 아니었다. 형태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필압도 달랐다.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흉내낸 서명이었다. 아름은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속이 뒤틀렸다.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명예 도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 중 혹시? 직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만 떠올랐다. 정우석.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속에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끌어올랐다. 거실에서는 정우석과 시어머니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아름이 들어서자 두 사람 모두 순간적으로 굳은 표정을 지었다. 아름은 조용히 말했다. 나한테 할 말 없어. 정우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피했다. 무슨 말? 아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다. 이 서명, 누가 했어? 시어머니가 먼저 소리를 지르듯 말했다.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가족 도우려는 마음으로 한 걸. 얘 이제 와서. 어머니. 아름은 단호하게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저는 이런 서명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우석은 결국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을 떨었다. 아름아, 나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제야 우석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현우 일 때문에 너무 급했고 엄마도 우리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래서 내 이름을 쓰고 내 서명을 베껴서 대출을 냈다고. 아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시어머니가 항변하듯 말했다. 너도 이 집 며느리야. 내가 좀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가 있어. 그 말은 아름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은 듯한 느낌이었다. 어머니, 저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속고 있었던 겁니다.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제 이름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정우석은 아름에게 손을 뻗으며 말했다. 아름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나를 이용했다고. 아름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어.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하면 왜 여기서는 모두 나를 이기적이라고 해. 정우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미안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책임 회피의 습관이 들러붙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집안 어른 말 믿고 따르는 게 당연한 거지. 너는 그렇게 계산적이니? 아름의 눈가가 붉어졌다. 계산적이라고. 제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덮어두고 살았으니까. 정우석은 작게 울먹이며 말했다. 제발, 우리 이번만 같이 넘기자. 현우 일만 해결되면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아름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많은 힌트를 무시해왔고 이제야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추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내일 경찰서에 갈 거야. 정우석과 시어머니의 얼굴에 공포가 떠올랐다. 아름아, 안 돼. 그러면 우리 집은? 그건 더 이상 나의 책임이 아니야. 그날 밤, 아름은 방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오랫동안 울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등 뒤에서 배신당한 기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감각.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범죄였다. 그리고 자신은 피해자였다. 그 인식이 그녀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다음 날 아침, 아름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위해 행동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름은 다음 날 아침,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집을 나섰다. 경찰서에 가기 전, 그녀는 먼저 법률 상담센터에 들러 자신이 당한 명의도용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자마자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 및 사문서 이주입니다. 남편이든 시댁 식구든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죄는 범죄예요. 그 말은 아름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와 다른 급하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아름아, 엄마가 좀 이상해. 아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말이 잘. 그 순간 통화가 끊어졌다.
아름은 손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즉시 택시를 잡아 타고 부산 엄마 집으로 향했다. 이동하는 동안 머릿속이 새하려졌다. 자신이 시대 문제에 휘말려 있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가 이미 집 앞에 서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어머니를 들것에 실으며 말했다. 뇌졸중으로 보입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아름은 어머니의 곁을 붙잡고 울먹이며 따라갔다. 엄마, 조금만 버텨. 내가 왔어. 괜찮을 거라. 하지만 어머니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구급차 안, 아름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자신이 겪은 혼란과 배신보다 더 큰 고통이 몰려왔다. 가족의 이기는 이렇게 갑작스럽고 잔인하게 찾아오는 것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재빨리 이송된 것이 다행이지만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폐마비 증세가 있고 언어 기능에도 손상이 있습니다. 아름의 다리는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병원에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회복을 기도하며 자신이 겪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하지만 시댁은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부산으로 내려간 사실조차 관심 없는 듯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아름은 잠깐 병원 복도에 나가 공기를 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 지금 부산이에요.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게 지금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인데. 너 때문에 난리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아름은 더 이상 말을 잃었다. 어머니, 지금 그런 말 하실 때가 아니에요. 제 엄마가 너 때문에 우석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아. 남편을 고발하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이기적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 순간이었다. 아름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일만 걱정하고 있었다. 아름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제가 고발한 건 남편이 아니라 범죄자고 저는 피해자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계속 이렇게 대한다면 앞으로 모든 절차를 더 강하게 밟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럼 당장 서울로 올라와. 우리 집 와서 얘기하자. 당장. 아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다시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오직 한 사람,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가 있었다. 지금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그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아름이 부산에 머문 지 닷새째 되는 날 시어머니와 정우석이 병원에 나타났다. 아름은 두 사람이 자신의 엄마가 누워있는 병원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시어머니는 복도에서 아름을 보자마자 다가왔다. 너, 우리 집 망신 다 시키고 다니면서 여기 숨어있나? 어머니, 여긴 병원입니다. 엄마가 계시는 자리예요. 제발 목소리. 갑자기 시어머니의 손이 아름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복도에 쓰디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버릇없는 넌 우리 집을 경찰에 넘기더니 이제 도망까지 쳐. 내 엄마가 아프면 다야. 우리 집은 뭐가 되는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당황해 달려왔다. 정우석은 말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아름은 볼이 빨갛게 부어오르며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여기는 당신들이 소리 지르거나 때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었고 병원 측은 결국 보안의원을 호출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복도는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다. 그날 밤 중환자실의 어머니 곁에서 아름은 손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약하게 살지 않을게. 엄마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 이후 병원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날 밤 아름은 깊은 충격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을 강하게 깨달았다. 이 집안은 어떤 방식으로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며칠 뒤 어머니의 상태는 다행히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언어가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아름의 손을 잡고 눈빛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아름은 어머니의 손을 감싸며 속삭였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 이제 내가 잘 지킬게.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미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름이 부산에 머무르는 동안 정우석과 시어머니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꾸며가고 있었다. 우석은 회사 동료와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름이가 결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어머니랑 갈등도 심해서 잠깐 집을 나간 거예요. 시어머니 역시 이웃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경찰에 넘겼다니까. 요즘 여자들은 결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도와달라는 것도 이해 못하고 자기 엄마 아프다고 집을 버리고 가버렸어. 그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고 결국 우석의 직장까지 퍼져나갔다. 며칠 뒤 병원에서 아름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익사 초기부터 그녀를 잘 챙겨주던 동료 수진이었다. 아름씨, 지금 회사에 소문이 이상하게 돌고 있어요. 혹시 시댁에서 뭔가 했나요? 사람들이 아름씨가 폭력적이고 감정적으로 극단적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름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댁이 단순히 자신을 비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녀의 사회적 명예까지 훼손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곤 말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사문서 이주 사건입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자료를 모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름은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할게요. 이제부터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며칠 뒤 그녀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변호사와 만나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했다. 그런데 그날 그녀의 삶을 뒤흔드는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났다. 카페 문이 열리자 밝은 햇빛이 비쳤고 그 안으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긴 생머리, 하얀 코트, 정돈된 표정.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름에게 다가왔다. 혹시 한아름 씨 맞으시죠? 아름은 긴장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자는 조금 머뭇거리다 말했다.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석 씨의 전 여자친구예요.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다. 전 여자친구.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녀가 나타난 걸까? 아름은 천천히 말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서연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름 씨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석 씨나 시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않을,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 뒤 자리에 앉았다. 먼저, 죄송해요. 저도 이 말 꺼내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름 씨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었어. 아름의 손끝이 떨렸다. 뭐든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다. 저도 과거에 우석 씨 가족 때문에 큰일을 겪었어요. 사실 저는 우석 씨와 결혼을 준비했었어요. 망가 상견례까지 마치고
혼수 이야기까지 다 끝났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집안 때문에 저도 망가질 뻔했어요. 아름은 숨을 멈추었다. 결혼 직전 현우 씨가 투자에 실패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접근해서 말했죠. 가족이 될 거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그러자 설현은 말끝을 떨며 눈을 감았다. 그 집안이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처럼 조작했어요. 저를 비난하는 말들을 주변에 흘리고 우석 씨도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결국 결혼은 파혼됐고 저는 직장에서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아름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아름 씨, 지금 겪고 계신 모든 일, 저도 똑같이 겪었어요. 그 집은 필요할 때는 며느리를 이용하려 하고 필요 없을 때는 버려요. 이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카페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설현은 아름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아름 씨, 그 집에서 나와야 해요. 아니면 저처럼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아름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의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연결되듯 지나갔다. 멍이도룡, 폭언, 폭행, 거짓말, 조작된 소문, 그리고 남편의 방관. 설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름 씨는 제가 겪은 악몽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매서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깨우는 경종이었다. 그날 카페를 나선 아름은 세상이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 속에서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싸우는 것, 그리고 살아남는 것. 설현과의 만남 이후 아름은 며칠 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서연이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 집은 필요할 때 며느리를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린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반복해서 바뀔 뿐이다. 아름은 자신이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느꼈다.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아름은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했다.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준비였다. 그녀는 변호사와 만나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했고 법적 대응의 첫 단계를 밟기 위해 서류들을 챙겼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녀는 손을 꼭 쥐며 다짐했다. 이번엔 절대 밀리지 않을 거야. 서울 집에 도착한 순간 적막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아름은 대답하지 않고 신발을 벗었다. 시어머니는 아예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 엄마 일 끝났으면 이제 좀 정신 차렸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아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감정적인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말해야 할 건 하나뿐이에요. 명의도용, 사문서 이주, 명의훼손.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노력하며 말했다.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제가 직접 확인한 서류입니다. 제 서명을 베껴 대출을 냈고 그 돈은 현우 씨의 빚을 메우는 데 쓰였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때 정우석이 방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하고 불안한 기색으로 가득했다. 아름아, 제발, 우리 좀 얘기하자.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 아름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극단적인 건 내가 아니야. 내 이름을 훔쳐서 빚을 갚은 사람들이야. 우석은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현우도 많이 힘들었어. 엄마도 힘들었다고 사람 이름을 도용해도 돼. 아름의 말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야. 가족을 팔아넘기고 경찰에 신고해. 이게 며느리야. 이게 사람인가?
아름은 조용히 다시 말했다. 저는 가족을 팔아넘긴 게 아니라 범죄를 신고한 겁니다. 그리고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다. 이건 제가 오늘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고소장 초안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정우석은 두 손을 벌리며 아름을 붙잡으려 했다. 아름아, 제발 나 좀 봐. 나 정말 잘해보려고 했어.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있어. 엄마랑도 내가 잘 얘기해볼게. 그러나 그의 말은 더 이상 아름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우석아, 내가 진심으로 날 아끼는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날 보호했어라 해.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름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이혼 서류야. 오늘부터 우리는 남이야. 그 순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이혼. 내가 감히 우리 집에서 이혼을 꺼내. 제가 감히 꺼내는 게 아니라 당연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석은 충격에 빠진 듯 고개를 푹 숙였다. 아름아, 정말 끝이야. 아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끝났어. 내가 내 이름을 일용한 순간부터.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분명했다. 그날 밤, 아름은 서울집을 완전히 떠났다. 짐은 몇 개 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그러나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로 넘어갔다. 시어머니와 정우석 그리고 현우는 경찰의 조사를 피해갈 수 없었다. 특히 현우는 대출금을 사용한 계좌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어 혐의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또다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우리 집을 박살냈다. 시집살이 조금 했다고 이혼까지 하겠대. 요즘 젊은 것들은 진짜 문제야. 이 소문을 들은 아름의 회사 동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름이 먼저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변호사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청서를 발송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잠잠해졌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름은 온라인상의 사실을 숨김없이 밝히는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다. 욕설도 없고 누구를 비난하는 말도 없었다. 그저 사실만을 담담하게 말한 글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고 제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글은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 집안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잘못된 시월드 문화가 만든 비극 같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은 사회 전반에 큰 여론을 일으켰고 아름의 사건은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조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론은 아름에게 한 가지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싸움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싸움이 아니게 되었다. 아름의 익명 인터뷰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얻기 시작하자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했고 가정 내 명의도용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반대의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시어머니 윤혜숙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심지어 우석의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하며 자신들의 피해를 호소했다. 그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녀. 우석이는 정말 착한 애야. 며느리가 문제지. 이와 같은 말들은 금방 왜곡된 형태로 번지며 인터넷까지 흘러들어갔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의 사람들이 아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 대출을 며느리 몰래 할 리가 있나? 보통 부부가 상의하지 않나? 혹시 본인이 동의해놓고 나중에 마음 바꾼 거 아닐까? 아름은 처음 그 댓글들을 읽었을 때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명의훼손과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계정에 대해 신고를 진행했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여론은 언제든 바뀝니다. 하지만 법은 사실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에게 연락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인터뷰를 요청했다. 며칠 후 한 온라인 뉴스에 기사가 올라왔다.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시어머니의 눈물. 기사에는 시어머니의 과장된 발언이 가득했다. 며느리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 우리가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에 신고했다.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다. 기사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작성돼 있었고 일부 네티즌들은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댓글은 양분되었다. 며느리가 너무 이기적이다. 요즘 시어머니도 피해자 많은데. 반면 어떤 이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근데 며느리에 대한 반박 근거는 없네. 대출 서류가 중요한데 그건 애 언급 안 하지.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언론은 항상 그렇듯이 자극적인 방향을 선택하기 쉬웠다. 아름은 기사를 보고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법률팀과 상의해 공식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 날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밝힌 공식 성명을 SNS에 올렸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제 이름은 제 허락 없이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7천만 원의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나 가족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녀는 증거서류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해 첨부했다. 대출 계약서, 사문서, 이주 정황, 자금 흐름 내역.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만 믿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아름의 용기와 투명성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만큼 시어머니와 우석은 궁지에 몰렸다. 그리고 곧바로 반격이 이어졌다. 며칠 뒤 우석이 아름에게 연락했다. 그는 처음으로 다급한 목소리였다. 아름아,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한 번만. 지난 몇 달 동안 우석의 태도는 늘 회피와 변명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톤이 달랐다. 그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변호사의 권유대로 공공장소에서 만남을 잡았다. 둘은 서울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우석은 초췌한 얼굴이었다. 아름아,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라.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아름은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당신들이 시작한 일이야. 내 이름을 훔쳐서 빚을 갚은 건 당신들이잖아. 우석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잘못한 거 알아. 정말 잘못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엄마한테 눌려서 살았어. 나는 늘 엄마한테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니. 아름은 그의 말을 끊었다. 그건 내 인생이고 내 문제가 돼야 해. 얘 나에게 전가해. 우석은 주먹을 움켜쥐며 말했다. 나 이제 엄마 말 안 들을게. 정말이야. 나 바뀔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아름은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의 상처, 눈물, 배신감이 모두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우석아, 난 내가 바뀌길 바라지 않아.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난 그냥 나를 지킬 거라. 우석의 눈빛이 무너졌다. 이혼하고 싶다는 뜻이야.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결정했어. 그 순간 카페 유리창 너머에서 플래시가 터졌다. 한 기자가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아름은 고개를 돌렸다. 우석도 놀란 얼굴이었다. 기자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아름은 곧장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완전히 공개적인 전장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인터넷에는 또 다른 기사가 올라왔다. 이혼 협의 중 만난 두 사람. 눈길 끄는 팽팽한 대립. 사진 속 아름은 지쳐있고 우석은 호소하는 표정이었다. 기사는 중립을 가장했지만 사실상 우석에게 동정 여론을 모으는 흐름이었다. 대중은 다시 분열되기 시작했다. 아름은 그 기사를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실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석과의 만남이 기사로 퍼진 이후 여론은 다시 크게 흔들렸다. 일부는 우석에게 동정심을 보냈고 일부는 아름이 너무 강경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끊임없이 묻기 시작했다. 왜 여자는 늘 참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사회는 두 갈래로 나뉘었고 그 중심에는 아름이 있었다. 아름은 처음엔 흔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단단해졌다. 그녀는 인터넷 기사와 댓글을 읽는 일이 점점 줄었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준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우석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퍼뜨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사건은 대형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질 만큼 커졌다. 제작진은 양측 모두에게 인터뷰 요청을 보냈고 시어머니는 기꺼이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아름은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녀는 감정적인 말싸움이나 자극적인 방송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방송은 예정대로 방영되었고 시어머니의 눈물 섞인 말들은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시청자들은 시어머니에게 동정심을 보냈고 일부는 그 감정의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한 유명한 사회운동가이자 변호사 출신 인플루언서가 SNS에 글을 올린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박예진.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아름의 사건을 분석했다. 물론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가족 4명의 도룡은 단순한 오해나 갈등이 아니다. 이것은 범죄이며 피해자는 결코 가해자가 될 수 없다.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며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 감정을 짐처럼 떠안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그녀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온 것이다. 그 글은 순식간에 수십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언론까지 이를 기사화하기 시작했다. 여론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이제는 무작정 아름을 비난하기보다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는 흐름이 강해졌다. 아름은 그 글을 보고 말없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그날 오후 박예진 변호사는 직접 아름에게 연락을 해왔다. 한아름 씨 맞으시죠? 저는 사실 이전부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신이 혼자 싸우게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법률적으로는 이미 변호사가 있으니 저는 다른 방식으로 돕고 싶어요. 여론, 사회적 압력, 제도 개선, 당신의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고통으로 끝나지 않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아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지금껏 쌓아온 길이 너무 예로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와 우석의 움직임도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론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명의 계정들이 온라인에서 아름을 공격하는 게시글을 대량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그 글들은 놀라울 정도로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그녀가 이혼을 노리고 일부러 대출을 꾸민 거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것 같으니 복수하려는 거다. 여자 쪽이 원래 문제가 많았던 집이다. 근거 없는 말들이었지만 인터넷은 항상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했다. 일부는 그 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름의 변호사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건 분명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여론전을 벌이고 있거나 전문 업체를 쓸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았다. 악플이 쏟아지는 날은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셔도 가슴이 답답했고 세상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은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그때 설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잠시 만나자는 메시지였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설원은 아름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나도 예전에 똑같이 당했어. 그 집은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면 무조건 상대를 악마로 만들어. 그게 그들의 방식이야. 아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그냥 너무 지쳐. 설원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당신이 여기서 물러서면 그 집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할 거야. 당신이 싸우고 있는 건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한 게 아니야. 다음 피해자를 막는 일이기도 해. 그 말은 아름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표정은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맞아요. 도망치지 않을게요. 끝까지 싸울게요. 설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돕고 싶어. 그 집의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편에 설게. 그날 아름은 또 한 명의 동지를 얻었다. 그리고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아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싸움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아름에 대한 조직적인 악성 댓글이 한동안 이어지던 중 상황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시어머니 윤희숙과 정현우의 계좌, 그리고 대출 과정 전체를 공식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이다. 이 조사는 단순한 가족 간의 분쟁을 넘어서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압수수색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알려졌고 전국적인 관심이 다시 집중되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이런 문구가 떠올랐다. 가족 내 명의도용 사건, 새로운 증거 확보, 경찰 수사 급물살, 전 며느리 주장 사실로, 대출 자금 흐름에서 의혹 짙어져.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평소 시어머니가 뿌려놓은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그녀의 행동은 점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소리치듯 말했다. 다 거짓말이야. 저 며느리가 우리를 망치려고 꾸민 거라고. 하지만 더 이상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누구도 경찰 수사 결과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석은 회사에서 따로 조사원회에 불려가고 현우는 이미 휴직 상태였다. 세 사람 모두 궁지에 몰렸다. 그들은 여론전으로 버티려 했지만 법적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 사이 아름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일상과 싸움을 병행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회복 중인 부산병원과 서울의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특히 박예진 변호사의 메시지와 분석글은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짚어주며 이 사건이 단지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의 미비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을 결정적으로 뒤집는 증거가 경찰에서 나왔다. 정현우가 사용한 계좌에서 대출금이 바로 그의 사채 빚으로 흘러들어간 이체 내역과 문자 대화 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현우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 형수가 모를 거야.
엄마가 서류만 잘 처리하면 돼. 빨리 갚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이 문자는 논란을 종식시키는 결정적 증거였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아름의 허락은 없었다. 그들은 그녀의 이름을 이용했고 그것이 범죄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 소식이 보도되자 인터넷의 반응은 완전히 뒤집혔다. 피해자가 맞았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합세한 거렸어.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서야 폭로된 거지. 수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사과 댓글을 남기거나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아름은 단지 여론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녀의 명예를 되찾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와 정현우는 결국 불구속 기소되었다. 우석 역시 공범 여부와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최소한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었다. 그날 우석은 마지막으로 아름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는 오랫동안 울렸지만 아름은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아름아,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모든 게 내 책임이야. 나도 벌 받을게. 아름은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있었다. 며칠 후 이혼 또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 재판관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고통받으셨습니다. 이제 더 안전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름은 재판관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새로운 삶이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녀는 더 강해져 있었다. 수많은 고통과 싸움 속에서도 지지해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는 그들의 온기를 잊지 않았다.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었고 아름은 부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치유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박예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름씨, 혹시 관심 있으시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름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진은 답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제는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 밤 아름은 깊이 고민했다. 그녀는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도 아니었고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는 일이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더 강하게 치유될 것이라는 것. 아름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머물지 않았다. 싸워서 얻은 자유, 얻어낸 진실, 그리고 주어진 새로운 길. 모든 것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다.